안녕하십니까. 은빛수다방 그 진행을 맡고 있는 옥천신문 황민호입니다. 이 더위가 이제 맹렬하게 진짜 여름 같아요. 예, 여름이 따로 없나 싶을 정도로 지용제 내내 지금 낮에 가보니까 진짜 여름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여름이 점점점 앞당겨지는 게 아닌가. 네, 5월부터 여름이라고 이제 해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6, 7, 8월이 원래는 여름으로 분류되어 있었죠. 예. 신청하세요. 예. 그래가지고 어쨌든 뜨거운 이제 햇볕이 뜨거운 만큼 또 이렇게 작물이 잘 자라겠죠, 그죠? 그래서 작물이 무럭무럭 자라고 이제 고구마도 다 심으셨고, 그죠? 감자는 한 잘하고 있죠. 예, 잘하고 있어서 한 6월쯤에 캐나요, 그죠? 예, 6월 하순. 6월 하순 게 하순. 예, 깰 정도로 이제 작물이 무럭무럭 자라고 농번기 모내기가 이제 막 시작되는 찰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들녘을 가보면 이제 어떤 농사를 짓는지 옥수수도 심 때가 지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작물들을 이제 고추도 심고 옥수수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많은 작물들이 이제 심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한 주 동안 별일 없었죠? 39회 네. 시끌북적 문학축제인 지용제 네. 거기에 좀 참여해 봤습니다. 어떻게 참여하셨나요? 아예 제가 소속되어 있던 향수길 옥천 향수길 야생화 연구회 거기에다 이제 작품을 출품 회원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작품을 출품하고 전시해야 하는 그런 행사에 참여해봤고요. 예. 그다음에 그 지용유괴단이라고 해가지고 예. 사진 찍어주는 그런 촬영하는 동아리가 있는데 그 동아리에서 또 참여해가지고 행사에 가서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봉사활동이 있었는데요. 그 해보니까 뭐 본의 아니게 어디 가서 찍으라고 하는 그 곳에 가서 찍으니까 뭐 당연히 자동으로 행사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요. 제가 특히 관심 있는 분야인 그 나태주 선생님하고 도종환 선생님 그 시인님들이 참여하셔가지고 학생들하고 같이 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가보고 그다음에 지용 문학상하고 지용 신인상 수상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 시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전문을 다 읽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문 달고 되지 않나요? 일부만 이렇게 읽는 걸로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유, 어쨌든 지용제 적극 참여하셔가지고 지용을 유괴했습니까? 유괴하려고 했더니 거기에서는 이제 그 사람 찍기가 어렵잖아요. 예. 남 찍으면 괜히 초상권 침해하는 것 같고 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소속 회원들이 활동할 때는 이미 이제 초상권 이런 거를 뭐 침해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을 듣지 않도록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좀 찍는데 좀 자유롭다고 하네요. 그래서 좀 사람들을 좀 찍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윤창수 선생님은 어떻게 한 주 동안 어떠셨습니까? 어제는요 예. 성당 이 옥천 성당이 120 120주년 되는 날인데 예. 아침부터 그냥 저녁까지 계속 있었어요. 근데 어제 제가 정하영 선생님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여러 가지 이제 저기 하는 중에 성경을 가지고 그 내용을 그 이제 하셨던 거 똑같이 그 뭐라 그래죠 그거를 필사? 아니 필사가 아니고 이렇게 두 팀 나눠서 OX하는 골든벨. 그게 왜 갑자기 생각 안 나? 그걸 하는데 정말 그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뭐 근처도 못 가고 툭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재미있기도 한데 또 하나 참 재밌는 게 선물이 거의 대부분 뭐 탈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근데 참 묘하게 저는 하나도 못 탔어요. 어느 것도 못 탔어요. 그러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야, 참 이거 타는 것도 이렇게 쉬운 건데도 네 참석을 못했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요
눈도 퉁퉁 붓고 손도 퉁퉁 붓고 그래서 어제 정하영 선생님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대단하시고 대단하시죠. 그거 사진 찍지 그러셨어요. 복지관에 정하영 선생님 복지관에 프랜카드 걸려 있어요. 있었어요. 현수막 봤습니다. 예. 신문 기사는 다음 주에 나갈 것 같습니다. 대단한 거를 하신 거예요. 인터뷰 기사는 다 써놨는데 신문은 다음 주에 아이고. 인터뷰가 나갈 것 같습니다. 우리 정현 선생님은 어떠셨습니까? 골든벨, 청춘 골든벨 많이들 알고 있더라고요. 인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좀 그거에 대해서 많이 관심 있고 알아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불악의 노인정에 가가지고 영상 자서전을 좀 많이 찍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할머니들이 그 자서전에 자기들이 본인들 소개할 때 보면 뭐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네, 중학교밖에 안 나왔네,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네 이러는데도 지식 수준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우리나라 문맹률이 뭐 거의 뭐 100% 없다고 이렇게 하는 거 마냥 우리나라의 참 그저 할머니들, 노인들의 그 지식 수준 참 우리나라는 진짜 선진국이구나 이런 걸 봐서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러고 우리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옛날에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런 세월을 겪고 오셨는데 지금 지금 생활은 어떠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다 그래도 노후를 다 넉넉하게 준비를 해놓으시고 그래도 뭐 다 뭐 여력게 이렇게 사시는 걸 보고서는 과연 말로만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우리나라는 잘 살고 있구나, 선진국이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그럼 유지열 선생님 준비된 글 좀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올해 지용 문학상에 천냥희 시인님이 참 좋은 말이 뽑혔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 마음에 와닿았던 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말. 한 송이의 말로 참 좋은 말을 꽃 피운다. 저희가 방송하잖아요. 근데 행여나 맞지 않는 말을 쓸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진짜 조심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왕이면 참 좋은 말, 아름다운 말, 그런 고운 말을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굉장히 이 규절이 마음에 들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말. 한 송이의 말로 참 좋은 말을 꽃 피운다. 진짜 말이 강한 거죠. 그 다음에는 지용문학상 신인상 또 시상식이 있었는데 올해는 서울 출생의 최유정 시인의 포도밭의 안부가 뽑혔습니다. 포도밭의 안부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첫 머리에는 과수원 울타리를 넘어온 바람이 포도알보다 따스한 낮달을 전해준다. 햇살은 잎사귀의 실피추를 타고 내려와 흙 속에 잠든 씨앗의 귀를 간지럽힌다. 마지막 장엔 비로소 제 이름을 얻는 시간. 바닥에 떨어진 계절 하나가 땅을 누르는 듯 묵직하다. 잘 익은 노을이 마을의 담장을 넘는다. 일렁이는 어스름이 저마다 자리를 찾아 눕는다. 이게 포도밭의 안부라는데 그 포도밭에서의 그 느낌을 참 제가 봤을 때도 잘 표현해 준 것 같아요. 아마 내년에는 더 많은 시인들이 아니면 시인을 꿈꾸는 분들이 도전을 하겠죠.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신청하는 노래는 박인수님과 김동훈 두 분이 부른 향수.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윤창 선생님 준비되신 걸 한번 네. 오늘은 북한으로 가겠습니다. 이야, 네. 경계를 넘었습니다. 영변 묘향산에 있는 보현사인데 이 보현사라는 이름이 강릉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북이라는 말을 이제 일부러 쓴 겁니다. 오늘은 북한 묘향산 보현사 대웅전 뜰 앞에 팔각 13층 탑을 살펴보려 한다.
자, 이제 고려 시대가 되면은 이렇게 팔각이 많이 나타난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탑은 고려 초 1044년경에 제작된 것이다. 북한에서는 이 탑을 석가탑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이제 우리 남쪽에도 유명한 경주에 석가탑, 다보탑이 있는데, 그럼 이 여기에 북한에 석가탑이 있으면 다보탑도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다음 이 탑의 높이는 어떤 데 저기에는 7.8m라고 하고 어떤 데는 8.58, 또 심지어는 10.03m라고 이렇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실제 이게 어느 게 맞는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나지 않나 싶습니다. 땅바닥에서부터 꼭대기까지 쟀느냐, 아니면 기단부부터 쟀느냐, 아니면 탑신부만 쟀느냐, 뭐 이런 차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게 어쨌든 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탑은 전체가 팔각형을 이루고 있다. 땅바닥에 제일 밑바닥에 놓이는 지대석이라는 게 3단이나 되는데, 사실상 탑에서 지대석이 3단인 것은 아주 드문 현상인데 여기가 3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대석에 어떤 상을 조각하는 것은 거의 없는데, 여기에 안상을 새겨놓은, 안상이라는 건 한자로 하면 코끼리상인데 어쨌든 이렇게 마치 구름과 같이 그 뭉게뭉게한 이런 그 조각인데, 지대석에 이렇게 안상이 조각되어 있다는 것도 특이합니다. 대부분의 탑에서는 1단 또는 2단이다, 지대석이. 근데 그 위에 기단도 팔각이고, 이 기단은 지대석은 3층인데 기단은 한 층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단에도 안상과 연꽃을 조각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만든 것은 수미단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수미단은 이 단어가 지금 처음 나왔는데, 수미단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천상의 어떤 모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단의 한 변이 2m 또는 1.2m로 이렇게, 이것도 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탑신부는 6.58m, 그리고 지붕돌 끝에는 풍경. 근데 우리 남한에서는 풍경이라고 부르는데 북한에서는 바람방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땡그랑땡그랑 하는 것을. 바람방울. 예. 그리고 지붕의 처마 끝에 가볍게 들려, 그러니까 지붕 끝이 살짝 위로 들려 올려져 있는 이러한 것으로 이것만으로도 탑 전체가 굉장히 경쾌한 느낌을 주도록 했는데, 이거는 뭐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백제도 있고 신라에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탑신부에 각 모서리마다 둥근 모양의 우주가 새겨져 있다. 우주란 말은 한자이고 각 그 끝 모서리에 있는 기둥을 우주라고 합니다. 이 우주라는 것에 비해서 가운데, 그러니까 모서리가 아닌 가운데 있는 기둥을 탱주라고 합니다. 이것도 독특한 형태라 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끝부분에다가 우주를 만들어 놓은 것도 독특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탑은 13층인데 13이라는 숫자가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향해 정진하는 수행 과정으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륜부는 한국 동란 때 파괴되어 단시 만들었는데, 이게 원래는 금동, 그러니까 그 노란색 금을 입혔는데 지금은 청동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원래 모습대로 만들었는지 그거는 알 수 없는 좀 의문점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올해죠. 이제 다음 월요일 25일은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서울 광화문에서는 매년 그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탑을 만들어 세웁니다. 근데 이게 한지로 만들어서 세웠다고 이렇게 보였는데, 저도 서울에 있을 때는 왔다 갔다 하면서 봤는데 그게 한지로 만들었는지 어떤지에 대한 거는 제가 정확하게 몰랐는데 한지로 만든답니다. 근데 올해는 북한 묘양산에 있는 이 보현사 팔각 13층 탑을 그 광화문에다가 만들었다고 그래요. 왜? 남과 북의 갈등을 완화하고 화합과 공존의 시대를
가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이게 북한의 탑을 만들었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다음 시간은 이제 쉬는 날이니까 그 다음에는요. 아까 여기 이 탑을 석가탑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의 석가탑은 네모난 모양이거든요. 그리고 3층인데 이거는 팔각이에요. 그리고 13층 탑이고 전혀 모양이 다른데 그러면 북한에도 다보탑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북한에 있는 역시 보현사에 있는 다른 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다보탑이 있어요. 북한에도. 그래서 우리의 모양하고는 다르지만 북한의 석가탑과 다보탑이 있다라는 것과 여기에 말씀은 안 드렸는데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임진왜란 때 이 묘양산에서 서산대사가 그거 승병을 일으켰던 곳이거든요. 근데 이 서산대사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남한에 있는 대흥사 저 전라도에 있거든요. 끝에 거기에다가 자기의 그 마지막 부도를 만들어 달라 이런 요원을 했다고 해서 대흥사에 서산대사에 그 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흥사하고도 관련이 있고 해서 다음에는 이제 그거하고 관련을 지어보는 다보탑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기대됩니다. 다보탑 얘기. 네, 묘양산까지 갔습니다. 네. 이제 팔각 한번 진짜 언제 우리가 생전에 볼 일이 있을라나 글쎄 모르겠네요. 말이에요. 보고 싶어요. 예. 예, 어쨌든 귀한 탑 이야기 계속 이어서 했습니다. 우리 정화영 선생님. 네. 여러분들 왕사람 예예예. 예, 사는 다 남자. 보셨죠? 예, 봤어요. 영화 한 편으로 전 국민이 단종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영월도 참 많이 관광지가 됐고. 근데 그 영화에 나오는 그 부분은 너무 일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우리 시청자들도 거기 단종에 대한 그 깊이 있는 조금 역사적인 자료 이런 거를 썼습니다. 그리고 인과응보 글쎄 이거를 읽어보면서 이거를 쓰면서 참 단종이 잡혀갈 때 눈물을 좀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벌어지는 상황들이 인과응보에 밖에 그러니까 불교의 인과응보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벌을 받는 세조와 한 명이 그들이 응보에 의한 처벌에 대한 그런 것도 약간 가미가 됐는데 여러분들 깊이 있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청자들도 읽어보시면은 단종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문종, 세종대왕의 아들 문종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부인과 정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문종의 정을 찾기 위해 좋지 않은 일들을 저지르고 그 사건에 휘말려 시아버지 세종에 의해 며느리가 2명씩이나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후궁 권씨가 1427년 세자변이 되고 그 사이에서 1436년 딸을 낳으니 바로 경혜공주입니다. 세종은 첫 번째 왕손의 탄생인 경혜공주를 끔찍히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437년 그가 돌이 되자 출가해서 살 집을 한양 북촌 최고급 주택지에 민가 30여 채를 철거하고 호화주택을 지었을 정도였습니다. 이어 1441년 단종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권씨는 단종 출생 3일 후 산후병으로 죽음으로 비극이 시작됩니다. 1450년 세종은 자기 병을 짐작하고 상중에는 3년간 혼사를 못함으로 경혜공주가 14살 때 형조 참판 정충경의 아들 정종, 이성계의 두 번째 다음 왕 정종이 아니고 이름은
똑같은 종종이지만 동명이인입니다. 정춘경의 아들 정종과 결혼을 시키고 2개월 후에 죽습니다. 이어 문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문종은 학문이 높고 성품이 따뜻하였으나 병약하여 2년 3개월 후 죽고 맙니다. 1452년 12살의 단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왕위에 오른 단종은 부모나 혈육의 사랑이 그리워 오직 하나 남은 살부치 6살 위의 누나를 북촌에 사는 경혜공주 집을 자주 찾았고 경혜공주와 다과를 먹으며 오손노손 이야기도 하고 잠도 자고 오기도 하였습니다. 1453년 수양은 오랫동안 계획을 세운 후 드디어 계의정난을 일으켜 황보인 김종서 등을 사륙하고 그날도 경혜공주 누나 집에서 다과상을 앞에 놓고 오랫도록 얘기하다 잠이 드는 단종을 손을 꼭 잡아서 재운 누나는 이불로 잘 덮고 잠자리에 들 무렵 쿠데타의 주역들이 쳐들어와서 어린 단종을 체포합니다. 이 쿠데타로 하룻밤 사이에 세상이 바뀝니다. 어린 단종을 상황으로 밀어내고 왕이 된 세조는 단종의 유가, 처가 등 모든 연척들을 죽이고 유배에 보냅니다. 이후 정종 즉 영양위는 유배되고 경희공주는 관노가 됩니다. 이때 경희공주는 세조에게 편지를 씁니다. 병이 깊어 살 가망이 없다라고. 즉 그 말은 자살을 하겠다는 암시였습니다. 만일 경희공주가 자살을 한다면 친정집 삼촌인 세조는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민심이 반세조 쪽으로 요동칠 것을 우려하여 곧바로 어의를 보내고 단종인 상황의 간절한 요청도 있고 하여 유배지를 가까이로 옮깁니다. 그런데 불행은 다시 찾아옵니다. 1450년 성산문 등이 단종 복위 영모 사건이 일어나자 단종이 사액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단종이 죽은 주제에서 벗어나서 한 가지 얘기를 덧붙인다면 고려의 마지막 두 번째 왕이 창왕입니다. 창왕의 아버지가 우왕입니다. 우왕 때 셋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했습니다. 우왕을 죽일 명물을 찾기 위해서 우왕은 신돈의 아들이라고 우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우왕의 아들 9살 먹은 창왕을 왕위에 올립니다. 창왕도 4개월 만에 신돈의 자식이라고 칼로 목을 쳐서 죽입니다. 이것과 단종 사건을 나는 연관해서 봤습니다. 단종이 사액을 받았습니다. 단종도 연관이 있다고 보고 정종도 연관이 있다고 보고 전라도 광주로 유배 보내집니다. 이때 경혜공주는 만삭이 된 몸으로 따라갑니다. 이후 낳은 아들이 정미수입니다. 경혜공주 22살 되던 해 1461년 강주에 유배 중이던 부마 영양이가 승려 성탄 스님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일이 용모를 꾸민 증거라며 이로 인해 반역죄로 몰려 거열형에 처해지고 찢겨진 시신을 소금에 절여 조선 팔도 관아에 보내집니다. 그리고 경혜공주는 6살 된 아들과 함께 순천 관아로 보내집니다. 참다 못한 경혜공주는 어느 날 밤 머리를 자르고 비구니가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세조는 민심이 두려워 서울로 데려와 정업원에 보냅니다. 정미수 나이 7세 때입니다. 이때 세조는 미수를 궁으로 불러 자기를 큰 아버지라 부르게 합니다. 그리고 세자와 함께 공부도 하게 합니다. 세자, 이 세자가 누구냐면 세조의 큰아들 의경세자로 인수대비의 이며 한 명의 딸의 아들입니다. 의경세자는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20살 때 죽습니다. 의경세자가 죽자 인수대비는 어린 아들을 둘을 데리고 궁 밖으로 밀려납니다. 경혜공주와 인수대비는 똑같이 정치 권력에 휘말려 남편을 잃은 같은 처지의 과부들로 오로지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 온 정성을 쏟게 되는 동병상련의 관계였습니다.
이때 세조 부인 정의왕후는 정미수를 수빈의 집으로 보내 자산군과 친형제처럼 어울려 자라게 해줍니다. 이 자산군이 누구냐 하면 훗날 성종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한상에서 밥을 먹고 환책으로 공부하며 함께 자란 두 아이의 인연이 장차 얼마나 거대한 결과를 불러올지 아무도 짐작 못했습니다. 몇 해가 흘러 1468년 세조가 죽고 둘째 아들 예종이 왕위에 오르나 겨우 14개월 후 갑작스레 죽습니다. 예종비 장순 왕후는 한 명의 딸로 인성대군 출산 후 산후병으로 죽습니다. 그때 나이 17세. 이때 왕실의 큰 어른 정의왕후가 큰 결심을 합니다. 예종의 아들 인성대군의 나이가 겨우 3살인 관계로 일찍 세상을 떠난 큰아들의 둘째 아들을 왕위에 올려버립니다. 큰아들 월선대군은 병약하다는 이유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이가 바로 성종입니다. 성종비 공회왕후는 한 명의 딸로 19세 나이에 갑자기 죽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딸 둘은 다 이렇게 17세, 19세에 죽고 큰 사위도 죽고 두 번째 사위가 성종입니다. 이때부터 경혜공주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성종 4년 15살의 정미수를 돈용부 직장에 임명합니다. 직위는 미간 말직이나 역적의 아들이 관직을 받는 그 상직성으로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조를 따랐던 공신들이 한 달 동안이나 불가하다고 상소를 올렸지만 성종은 끝내 굽히지 않았습니다. 성종두에 인수대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경희공주는 병이 납니다. 5살 때 어미를 잃고 16세 아비를 잃고 20살에 남편과 동생을 잃고 공주에서 노비, 비구니까지 굴러떨어졌다가 기사회생했던 파란만장한 여인 경희공주는 39에 세상을 뜹니다. 정미수는 정종의 신뢰 속에 관직을 한 칸 한 칸, 성종의 신뢰 속에 관직을 한 칸 한 칸 올라가 연산군 때는 승지, 공조참판, 한성판윤까지 오르고 1506년 중종 반정 때 진성군 곧 중종을 밀어 전국공신 반열에 오르며 해평부원군에 올라 아버지의 사후 신원을 회복시킵니다. 한편 한명희는 1504년 갑자사화는 연산군 생고 관련한 사화입니다. 갑자사화에 연루되어 죽은 후 푸간 참시됩니다. 그러나 중종 반정 후 명예가 회복되긴 하였습니다. 1698년 숙종은 세조가 직계 조상 할아버지임에도 조상들이 저지른 일들을 부인하면서까지 단종 사망 241년 후 노산군을 단종으로 복위시킵니다. 단종을 복위시킴으로 1681년 조정의 격렬한 반대에도 사력신을 복권시키고 1691년 충신으로 예우합니다. 경신환국, 기사환국, 갑신환국을 거치며 극렬한 전국 혼란 속에 왕권이 흔들릴 때 단종복이 사력신 복권을 단양한 몽무는 임금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내가 끝까지 기억한다 였습니다. 곧 충성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굉장히 조선왕조 실력을 거의 중종까지 이렇게 세종부터 장대한 이게 역사 이야기를 이렇게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쓰시느라고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한명회가 중종까지 있었으니까 이죠. 네, 성종의 이야기를 다음에 2편에 적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네. 성종이 사위거든요. 사위 말로가 어떻게 됐는가 참으로 비참하게 끝났거든요. 성종은 뭐 성군이라고 칭하고 참 우리 국민들은 또 그렇게 알고 있고 사록에도 이조실록에도 그렇게 돼 있다. 현재 과학으로 볼 적에 성종의 종기 부스럼은 부스럼이 아니었다는 것 그것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조도 그렇고 하여튼 그 말년에
그 피부병으로 엄청 그 고생을 해서 그 지난번에 제가 그 수종사 탑을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 아무튼 좋다는 곳은 다 돌아다니면서 빌고 네 그렇게 애를 썼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인과응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사람이 잘 못 살면은 언젠가는 그런 그렇죠. 죄과를 받는 것 같아요. 예, 다음에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예. 빌어서 될 병이 아니었습니다. 아. 예, 천벌이었습니다. 천벌. 한 명애가 참 풍운하예요. 보면 이게 그 되게 오랫동안 예. 조선왕조에서 집권했던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압구정. 압구정. 한 명의 묘가 예. 옛날에 상상산성에 있었는데 예. 부관 참시된 이후에 예. 경부고속도로 123km 지점 바로 우측에 있습니다. 아. 서울 가다 보면 수신 정류장 바로 가기 전에 우측에 보면은 큰 묘가 있는데 보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옛날에는 묘만 있었는데 최근에 가보니까 앞에 제시를 졌더라고요. 후손들이 해놨나? 제실 제실까지. 예, 제실이 있더라 앞에.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우리 이재원 선생님은 시청곡 뭘로 하셨을까요? 아까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향수. 아 향수. 예, 우리 이재원 선생님. 저는 그 박애리 씨가 부른 그 봉축가 이제 석가탄일에 부르는 노래를 네. 아 종교를 초월해가지고 또 속같은 시를. 예, 예. 또 이게 탑인 또 천주교 신자지만 또 탑을. 같이 근데 하잖아요. 어제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도 이 지역에 120년 된 그 행사인데 네. 그래도 각계에서 좀 뭔가 이렇게 좀 환영하는 메시지도 좀 보내고 몰라 선거 때문에 그게 걸리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게 일치 없더라고요. 예, 예.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 성당에 또 후보자들이 이제 많이 찾아가려고 했는데 신부님이 들어오지 말라고 해요. 지금 현 군수님은 오셨더라고요. 아, 오늘 왔어요? 그래서 또 다 악수를 하는 걸 보면 그게 뭐 막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못 들어오게 했대요. 아 그랬대요? 예, 후보자들도 올라가려고 했는데. 부군수님은 또 틀리지. 부군수님. 현직에 있어서 그런가? 부군수. 아니 근데 어쨌든 현직 후보님 또 군수님은 또 가셨군요. 예 오셨더라고요. 그렇군요. 우리 정한 선생님 신청곡 뭘로 하실까요? 예, 아까 여기 나온 네. 12살의 단종이 너무 혈육이 그리워서 예. 6살 상위 미인 경희공주 댁에 항상 자주 갔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 거기서 다과를 먹고 오랫동안 잠자고 오랫동안 얘기하다 잠들었는데 예. 누나 손을 꼭 붙잡고 잠들었는데 예. 쿠티타 반란군이 와서 체포해 가는 광경을 상상하면서 참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슬픈 노래 한번 신청하겠습니다. 나온 아이 나는 울었네. 그러네.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네 맞아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눈 녹이 산골짜기에 꽃이 피누나 절조망은 녹슬고 총칼은 빛나 세월을 한탄하려 38선의 보 싸워서 공을 세워 대장도 실서 이등병 목숨 바쳐 고향 찾으리
안에 젖은 마음 풀릴 길 없고 꽃 피면 더욱 슬퍼 38선에도 죽음에 시달리는 북녘 내 고향 그 동포 웃는 얼굴 보고 싶구나